예,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오늘 새벽에 비 오고 지금은 또 개었는데 한 주 한 주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요즘 저도 이제 조금 민심을 들을 겸 해서 그동안에 바빠서 못 만났던 사람들 좀 요즘은 만나면서 이 시국 흐름이라든지 이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듣는 기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고달파서 그런지 옛날에 좋았다, 이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은 참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추억 속으로란 제가 시를 하나 좀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뭐 대단한 시는 아닙니다만은 추억 속으로 우리가 추억 속으로 과거 속으로 그리 날아가는 것은 그 시절이 고달픈 아픔의 추억보단 아련한 과거에 대한 막연하고 그리고 그리운 그 추억이 더 크기에 오늘을 사는 그 큰 의미 때론 다 잊은 채 조금 더 순수한 그 시절 그래도 막연하게 그리워할 뿐 아니라 그 추억 속엔 그 아픈 추억들보단 아름다운 기억만 더 큰 그 과거가 좋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추억 속으로 이렇게 현실의 아픔과 어떤 불만을 잊기 위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물론 뭐 인생이라는 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있습니다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거를 그리워하면 현실이 뭐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몇 가지 좀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니 여야 지도부가 보니까 동시에 지금 광주를 갔는데 좋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고 5.18이라는 대한민국 현재사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되새기는 건 좋아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들하고 뭐 갔다고 그러고 뭐 송영길 씨도 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좋습니다. 송영길 원내대표는 뭐 당의 주 지지 기반이 그곳이니까 그곳에 먼저 가는 게 맞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번에 그곳에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 내년 대선에서 칼날을 갈아야 될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본인 철학이 있으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야당의 공식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오늘 보니까 지우개님부터 해서 임정민님, 자연희님, 해병대 땡볕님 등등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오리공화당 라이브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는 지난번 재보궐선거 그 투표자 유권자의 그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가 7%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과연 이번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초도 좀 겪었잖아요. 물론 뭐 판사 출신이라 좋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없으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문제 등등으로 마음의 아픔을 겪고 또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이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만에 하나 그 국민의힘 이 시점에 더군다나 2021년 5월 어린이날 지나고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이 시점에 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저는 5.18보다는 먼저 야당의 내년 정권교체라는 그런 숙명을 생각하는 고뇌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6.25 이후에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희생하신 분들을 먼저 기리는 그런 행사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전설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더 이상 국가 붕괴 현장을 국민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제1야당이라는 사람 그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도 제일 먼저 제가 기대했던 거는 지난번 4월 3일 날 이건 뭐 자꾸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잊어먹었을 텐데 그 문재인 씨가 제주 4.3 사건 그 기념사 거기 뭐라고 할까 추도사라고 하나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하고 내년 대선에서 이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는 정권과 맞닥뜨려서 싸울 그런 의지가 있고 역사관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보수 정치를 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보수당을 대표하는 대표라면 저는 그 문제부터 좀 꺼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오고 희생당하신 저 동작동 국립현충원 및 대전 국립현충원 그 다음에 뭐 저 영주 등지 묻혀 계신 호공영령들이 통곡하고 있을 대한민국을 전복하든지 건국 과정을 방해했던 세력을 공권력으로 진압한 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금 부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정체성을 다 갉아먹고 역사를 바꿔놓은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야당이냐고. 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갔으면은 대전 국립현충원도 가고 그 다음에 영주도 가고 돌면서 이거를 곱씹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호국영령님들 이거 제가 반드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발언이고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여러분처럼 목숨을 거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욕되게 한 이 국가폭력 발언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 김기현 저 권한대행은 무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내 정치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역할도 안 되고 있다는 야당이라고 대통령 후보 하나 지금 못 만들고 있는 말이죠. 지금 아주 역할도 안 되고 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야당의 권한대행을 하면은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인식도 잘못됐고 순서도 잘못됐고 뭐 또 그 당에 초선 의원들 말이죠. 10명이 무슨 생각하는 초선 의원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일반 민초들과 애국지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대한민국이 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의 지도자가 나와서 모두 전설을 형성해 내년에 이걸 회복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런 짓거리 하면은 어떻게 정권을 찾아오고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 부정, 역사 왜곡, 대한민국 건국 정신 부정,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욕되게 한 이런 발언들을 뭘 가지고 규탄하며 내년 대선을 뭘 가지고 칠 겁니까? 여러분들 거기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들 여러분들 찍습니까?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아픔을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이 있어요. 역사가 언젠가는 또 평가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는 현장에서 이제 원내대표 때 가지고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 초선 의원들 데리고 첫 번째 행보할 지역은 그것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기현 씨도 정말 함량 미달이고 그런 리더십 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 임했다면 야당 역할은 그만두고 우세는 안 당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만의 생각인지
우리 저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니, 저는 또 오늘도 제가 좀 답답한 게, 뭐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최저치 29% 국정 지지율 나와서, 아, 이제 국민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이렇게 인식했는데, 오늘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34%로 올랐어요. 잘한다는 거는 지난주에 잘못하고 있다는 60%였다가 58% 떨어지고, 잘한다는 29%에서 34%, 5%나 올랐고, 격차가 24%로 좁혀졌는데,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혜택 받아온 그럼 이 대한민국 건국 체제, 한미동맹 체제, 유엔세 체제, 6.25 때 이 나라를 적화로부터 건져준 국제 체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국민이, 지금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지난주에는 29%에다 34%까지 5%가 올랐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생, 생활경치 문제 가지고 집값 문제라든지 다른 거 가지고 뭐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것인지, 참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얄팍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 현 정권한테 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틀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응? 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고 이게 사실이라면 언론들이 장난친 거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진실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예요? 아니면 가짜들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가짜 여론으로,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네? 이거 청원을 읽어보면서, 아, 도대체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 체제에서 혜택을 보고 이만큼 누려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아직도 뭐 저는 70% 이상은 그걸 지지한다고 믿습니다만은, 아니, 종북 좌익 세력이 5%만 모르지만 아니 34%가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정말로 참 걱정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그 여의도의 광복회관 앞에 가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 망언이라든지,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신 김인용 씨가 김원웅 회장 멱살 잡아 징계한다고 할 때 그 앞에 가서 저희들 기자회견하고 규탄했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뭐 살짝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개인적으로 통보한다. 자, 오늘 기사 제목만 봐도 광복회 김원웅 멱살 독립운동가 후손 징계한다, 수위는 비공개다. 이 뉴스 하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국가가 붕괴하고 있다는 게 다 들어있어. 이 뉴스 제목에도.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추하고 반역사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고, 오직 답답했으면 독립운동가 후손이 손잡기해서 멱살 잡고 흔들었을 것이며, 또 이놈들은 그걸 깨닫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못된 역사관이든 뭐든 그냥 밀고 가겠다고 또 징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의 모순과 이 기사 제목 하나에 우리의 현실이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를.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물론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하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남일 같아요.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아. 속으로만 하고 뭐, 예? 사람들 만나가지고 떠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누가 해주거든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같이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당원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죠. 이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이 국민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역사를 모독하지도 못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야, 이거 뭐 이번 주도 보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쓰레기 같은 뉴스들이 3만 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이거 있어서는 안 될 뉴스들이 그냥 막 넘쳐납니다. 예? 이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런지 뭐 이제 정치 그 매표 사기꾼들, 예? 뭐 총리를 했건 뭘 했건 뭐 지사를 했느니 이런 예?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사기치는 놈들이지. 예? 아니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 경상주지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 재산 팔아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 했냐면 정세균 전 총리는 29일 날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한다. 아니 도대체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공약이라는 거는 재원 마련 방향하고 실천 가능성 그리고 국민한테 주는 부담 그리고 재정 건설성에 주는 피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게 그냥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4일날 대학에 지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말 잘한다. 아니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래 이렇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씁니까?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빌공짜 공약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한술 더 떠가지고 예? 군 가산점 대신에 제대할 때 3,000만 원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야 이게 여권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라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든 국민의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 파탄 낼 수준의 그런 재정 수지 악화를 하다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런 수준이면 초등학생 상식을 가진 초등학생 윤리의식만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잘 되겠어요? 참 문재인 씨도 지난 4년간 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힙니다. 작년 총선 때 예? 현금 살포해서 큰 효과 본 거 이거 가지고 또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서 작년 총선 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계획을 총선 전에 발표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젊은 유권자 200만 가구에는 총선 이틀 전에 맞춰서 4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뭐 거의 복지 예산을 통한 뭐 이게 매표행위지 뭡니까? 노인 알바 52만 명에게는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부터 주고 참 기가 막혔어. 지난번에 4.15 총선 때 얘기는 지난달 재부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했고 참 이게 뭐 이제 이게 이런 규모가 뭐 수십만 100만 원 정도에 던 이런 현금 지원 규모가 이제 대선판 되면 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게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선거가 임박하면 우리 국민 세금이 무슨 판돈이야? 뭐 포카치는 판돈이냐고.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국가 예산 가지고 자기 재산 파는 것도 아닌 놈들이 현금 살포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는 표 때문에 징병 문제까지 군복무 문제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역 문제도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칠 일이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당에서 20대 남성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여성도 징병제로 가자. 뭐 또 징병제를 폐지하자. 군 가산점 부활하자 등등의 20대를 향한 그냥 달콤한 사탕 발언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나라 망가뜨린 여당 하기야 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북한은 지금 핵무장한 120만 정규군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안보가 다 9.19 군사합의로 지금 거덜나고 있는데 이런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고, 아니 그 문재인 씨도 4년 전인가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도대체 뭐 기계 만지는 사람들은 기계 기름 닦다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제대하게 생겼어요. 내가 군대 복무할 때는 30개월이었고 대학을 다니다 2년 대학에서 교련 수업을 하면 27개월 이렇게 복무했는데 이제 18개월로 줄여놨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그 병력 수가 50만 명으로 된다는 거 아니야. 내년이면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11만 8천 명이 줄어들고, 또 저출산으로 병력은 그냥 있어도 감소하는 상황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정식 배치를 하고 있나요? 미국이 일본처럼 요구하고는 좀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체제 한국이 가입을 하고 있나요? 아무런 방치도 없고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한 번 안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자들을 대통령 시켜놓고 우리가 뭘 믿고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잘 산다고 기대를 합니까? 이거 도대체. 이런 자들 하는 얘기를 믿고 표를 주는 국민들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아이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다. 역시 뭐 내년 대선 때까지 무슨 아사리판, 쓰레기판 될 것이다. 이거는 포퓰리즘을 넘어선 완전히 망국일로 되는, 이러려면 정말 선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선거에서 뭐 합니까? 무슨 국민들을 무슨 장기판에 쫄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참. 지금 국내 정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오물판으로 튀고 있고, 국제 정치 문제는 어때요 지금? 예? 국제 정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확실하잖아요. 제가 지난 수년간 해왔던 얘기들 다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미국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미국의 대중 전선에서 한국을 거의 배제했어요. 패싱시키고 있습니다. G7 외무장관들 회담에서 그들이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걱정하고 우려했듯이 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네요. 보니까 21일날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데, 이거 벌써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지금 아마 신부자들이 의제 가지고 조율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지 미국 이미 한국 패싱하는 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미국 워싱턴에 가서 형식적인 얘기나 외교나 하고 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보세요. 지난 3일 날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 해협, 신장 위구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고, 그러나 3일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중국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우리 정부가 아주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하수인처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같은 날 미국, 영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신장, 홍콩 등 중국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5일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때도 우리나라가 하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니까 중국 문제 언급을 안 했고, 5일날 그러나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제기하고 있어요. 이 한국 패싱한다는 게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G7에서 지금 나타난 엄청난 국제정치 질서의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길을 닫고 대한민국 세국 정책도 아니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중국 패권주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WHO 포럼 등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아주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국제정치 질서에 변화가 오고 있고, 지금 또 알다시피 1971년도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미국이 준공하고 수교하면서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한 다음에 50년 동안 지금 유지된 금기를 깬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 G7이 이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 편에 서가지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고, 그렇게 나왔고,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안 지키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 대만을 독립국가로 지지하겠다는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G7 회담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대만의 독립을 미국이 추구하는 대로 지지하겠다는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세계 서방 국가들이 이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정치 보면서 언제까지 고립될 거예요? 대원군의 세국정책 본받을 일 있냐고. 그러다가 개화의 길, 부국강병하는 길 놓치고 나라가 일본에 합병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거 생각 안 나냐고. 고립이 되겠어요? 중국 공산당하고 친해 지내가지고 대한민국 얻을 게 뭐야 지금. 오히려 G7하고 미국하고 딱 붙어서 해야지. 일본처럼 대만처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지키고 대한민국 국익도 지키고 지금까지 경제 번영의 축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이 지금 역사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외교적인 범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G7 정상회담에 우리 문재인 씨도 업저버 자격으로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윤여정 씨인가 그분 얼마 전에 상 탔다고 여우 조연상 난리를 치면서 하고 부드러운 매너도 막 칭찬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에서 이탈되다간 문재인 씨 여기 G7 정상회담 옵저버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거기 가 있어도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무슨 외교를 하겠냐고 지금. 예? 평소에도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런 소리 했고 말이야. 중국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며 친중 사대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칭송하고 홍콩 주민들 탄압받고 홍콩 범법 사태 때 말이죠. 친장 이굴 인권 문제 때 아주 입을 닫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G7 선진국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응? 뭐 거기서 심부름하는 정우영 씨 뭐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외교안보 특보라는 문정희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이 뭐 대한민국보다 국력도 적고 주권 국가로 생사도 못했습니다만 외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제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지지를 얻고 일본의 지지를 얻어내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로 가고 미래의 가장 최첨단 성장 동력인 6G 반도체 산업까지 지금 탄탄하게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날에 안 보여 이 상태로 가면 이런 잘못된 정권 만나가지고. 예? 이게 말이야. 여기 보면은 정말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대만은 바짝 이제 이 서방국들과 공조를 하고 특히 미국과 함께 모든 걸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세계보건기구 포럼, 세계보건총회 이제 대만을 참석하고 이제 국가로서 예우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는 뭐 일국양제가 아니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원칙을 거의 인정받고 있다. 이런 엄청난 지금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또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이미 미국은 국방부 공식 문서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라고 표기하기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이 뭐 이렇게 외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G7 국가가 또 동아시아는 일본을 비롯한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을 게임 상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응? 중국 정권이 공산당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겠다고 선언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시진핑이 모험하기 어렵습니다. 국지적으로 장난치다가 협상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뭐 알다시피 미국이 그동안에 대만 문제를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북한 핵 문제도 뭐 오바마 때 뭐 그런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그래서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다뤄오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으로 대만을 독립국가로 움직이는 이런 노선으로 완전히 지금 기결되고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추인했고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혁명이 나오는데 문재인 씨는 이런 진정 노선 가지고 거기 옵저버 장관 자격으로 가서 정의용 장관하고 꿔다는 보리처럼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예? 지금 보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얼마나 지원하고 앞으로 키워주려고 하는지 말이죠. 비공식 특사도 말에 파견하면서 미국 대만 간 해안경비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뭐 중국 공산당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만 독립 카드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외교 카드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이런 국제적인 정치 흐름에서 줄타기 외교로 국익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연대를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못 끼고 있다. 중국이 이들을 거부 못해요. 국제정치는 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 G7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러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힘을 합해서 대항이 안 됩니다.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트럼프 동아시아 외교의 우선순위였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만 카드로 바뀌었고 대만 카드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지금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 지금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추구한 정체성과 세계 보편적인 통치 이념 철학과도 맞아떨어지고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만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TSMC라고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에서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대만의 핵심 기술과 그런 핵심 그 공장이 대만에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니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6G 시대에는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일본, 대만 이런 첨단 국가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는 이 주사파 정권의 이런 얼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정부가 이제서 늦게 뭐 좀 해준다고 하는데 응? 차이밍은 저 대만 총통은 지금 맥케인 상까지 지금 미국이 주면서 이렇게 끼고 가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서 문재인 씨 어떤 대접 받는지 좀 똑똑히 봅시다. 뭐 안 봐도 뭐 결론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응? 이렇게 지금 뭐 이제는 대만공화국 헌법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대만 입법원에 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진당 미국하고 딱 일본하고 딱 지금 궁합이 맞아서 동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데 대한민국만 잘못된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있다. 그 잘난 김정은이 눈치 보고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체주의 국가 일당 독재 국가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그들이 제약이 얼마나 크냐 이거야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뭐 선전포고하고 대만에 그래도 미국하고 G7 국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바치고 있으면 절대로 대규모 군사공격 못합니다. 소규모 도발하다 협상을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아는 대만이 이제는 완전히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알거지 외교를 하고 있다. 정우영, 문재인 옆에서 은정인 씨, 문재인 씨 똑바로 보필하란 말이야. 에? 참.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아까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엉망이고 국제정치 외교도 이렇게 엉망이고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안다면 잠이 오겠냐고요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요즘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제 처가 뭐 돈도 많이 못 벌으면서 무슨 신문을 6개씩이나 집에 들이냐고 잔소리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새벽에 내가 맑은 정신에 일단은 뭐 이 가짜 신문, 가짜 뉴스지만 무슨 얘기들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국제정치 흘러가지만 이런 건 잘못되고 이 저 언론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이렇게 중요시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뉴스 중에 하나가, 내가 굉장히 새벽에 어제자 신문을 보면서 큰 걱정한 그 뉴스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어제자 여기 조선일보 여기 뭡니까? 이게 몇 면이야? 6면에 나온 건데, 여기 이런 기사가 나 이걸 보면서 새벽에 이거 참 걱정을 많이 한 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국의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그 제니퍼 월시 국방부 차관보 대행이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핵상황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오염 제거 능력을 높이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북한 전술에서 작전 지침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이 신경가스 등 화학무기 20여 종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량이 5,000톤에 달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탄저균 1kg을 활용하면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는 예상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육군부 보고서를 통해서 이걸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는 걱정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방위원들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주한미군은 28,000명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5,200만 명 아니야. 5,200만 명. 당신들 국회의원들 거기서 세비 받고 미국 하원에서 이런 청문회 하면 이런 걱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놈들 못 들어봤어. 야당 놈들도. 여당을 그만두고 말이야. 나 이거 보면서 큰 걱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화학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그날 말이죠. 티모시 시멘스키 특수작전부 사령부 부사령관도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외국산 재료 물품은 물론 생화학무기 생산과 연구를 계속할 물질을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지금 북한이라고 무슨 9.19 군사합의서를 만들어주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군사도로 열어주고 집비 철거하고. 얘라 이 사람들아. 미국 정부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정확하고 군사정보를 믿을 수 있어요? 군사는 50만 명으로 줄이고 18개월로 북한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권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냐고. 또 이런 야당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거기다 놓고 싸워달라고 그러냐고. 이런 매년 대선에서 정권 못 찾아오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 되면은 대한민국 국방태세 무시해주고 정신상태가 썩어가지고 되겠냐고요. 박태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 내 방송 보는 사람 나 5,000명만 걱정하고 말겠지. 여러분들 이거 많이 퍼날라서 포기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내가 요즘 국회에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정책위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여기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통일된 국가 아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다. 정치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이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럽의 그 중립국가들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중립국가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나라는 중립국가라 2차 대전 때도 전쟁의 포화를 안 겪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인구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핵 반공업 파놓고 핵 대피 훈련하고
이런다는데, 아니 분단 국가에서 핵을 지금 100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7년도에 2027년도에는 241개까지 보고 생화학 무기를 5,000톤을 갖고 있는 북한, 120만 정규군을 갖고 있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말이죠. 군사협의 만들어가지고 다 무장해제 시키고, 미국이 사드 배치 저하되는데 응답도 안 하고, 북한 생화학무기 날아오는, 핵탄도 날아오는 거 막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하자는데 정식 배치도 안 해주고 있고, MD 체제 가입도 안 하고, 한미연합 훈련 실시간 훈련 하지도 않고, 전작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정보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야, 뭐 청와대 안보실장, 저 국회에 이거를 견제해야 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제정신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보다 안정하고 더 잘 살고 국민의식이 더 추천합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정도의 국방의식과 여자 남자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언제든지 역사의 참화를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분단을 극복해도 안 될 판인데, 이렇게 정신무장 해제되고 잘못된 이념 세력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역사관을 바꾸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영령들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을 무장 진압했다고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된 거지. 이 얘기는 반복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박태호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 이건 호국영령들이 나한테 자꾸 얘기하라고 꿈속에서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이고 뭐 제가 뭐 고함 질린다고 뭐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 기막힌 대한민국 현대사를 공부하시고 6.25가 어떻게 터지고 어떻게 해서 극복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 요즘 이런 국내외적인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발 뻗고 잔다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몰라서 혹은 잘못된 정부의 그런 보도가 또 보고가 잘못돼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다면은 이럴 수 없다. 예? 안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다. 예? 여기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허키리님이 정치꾼들보다도 국민이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껍질에뿐인 한미동맹, 주한미군역 28,500명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저거 중국 공산당 견제한다고 평택기지가 지리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군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있는데, 이런 정권 한 번만 더 나오면 뭐,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여기 없으면 그냥 적화됩니다. 방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못 막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았고,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 없어서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화를 막았듯이, 분단국가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신과 국방력을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 오면은 우리 스스로 못 지킵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런 정치 세력들, 가짜 정치 안보 사기꾼들 때문에 더군다나 안 된다, 현실은. 대통령이 말했죠. 대통령은 비판했다고 한 젊은 청년 고발하는 나라니까 문재인 씨 안보나 신경 쓰세요. 한량한 시민들 애국심 가지고 당신 잘못하는 거 비판한다고 고소했다가 뭐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체어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대응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 앞으로도 얼마든 고소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걱정하는 애국시민 고소할 정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김모 씨가 참 한 얘기 가슴을 울립니다. 예? 30대 청년인데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찰해야 될 사람 오히려 문재인 씨라고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이 수준의 그런 역사인식과 현실인식과 살아있는 비판인식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되고 분단도 극복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선진 자유국가가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뭄에 컵나듯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앞으로. 응? 그래서 뭐 김모 씨가 누가 고소했냐고 그랬는데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말이죠. 그것도 안 알려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이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에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사하는 거 보시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에? 김호수라는 저 법무차관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봤을 거고, 또 장관들 이번에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뭐 몇 말씀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 한들 안 쳐다봤으니까 뭐 쳐다보지는 않았겠죠. 네? 제가 청와대를 향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만 듣기는 했겠어요? 네? 더 이상 뭐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좀 잘 좀 하라고 그런 얘기 국민의 목소리 전달하러 갔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장관 후보자들이 도대체 그렇게 후보가 없나요? 하도 이제 여기 결격이 많으니까 이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예? 참 아이고 뭐 출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또 뭐 여기 보니까, 예? 애들 데리고 뭐 공직으로 출장 다닐 때 뭐 데리고 다닌 문제 있어.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오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뭐 관사 재테크 문제 시세차익 남기고, 또 알다시피 부인이 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는데 뭐 마트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20만 원 벌금 받았다는 얘기. 박준영 해수부 장관 부인 말이죠. 영국에서 그 뭐 대사관 근무할 때 본처에나 그거 외교관 허물로 들여오고 세금도 안 내고 들여와서 장사한 이야기부터 해서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 이야기 뭐 더 반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게 장관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고 뭐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차량이 32차례 본인하고 배우자 차량이 압류됐다고. 뭐 이런 사람 와서 지금 열심히 뭐 웃으면서 국무총리 잘할 수 있다고. 얘라 이 사람들아. 초등학생이 웃겠다. 선진국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러니까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좀 사는 거야. 3만 달러 한다고. 삼류 정치. 삼류 쓰레기통에서 골라도 이거보다 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선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 좀 남겨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뭘 잘하는 거야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국내 정치, 외교 문제, 남북 문제. 뭐 그러면 경제적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이라도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도 다 죽게 생겼어.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타임이 친중하니까 대한민국 전략산업설도 지금 향후 진로가 막막하다. 뭐 하도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이 안 되고 뭐 지금 경쟁사들이 치고 온다니까 정부에서 K반도체 배트 전략이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이 대책이라는 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반 R&D의 경우는 투자액의 최대 2%, 시설 투자는 1%만 세대 혜택을 받는 실정인데, 이게 뭐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용이랍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정도로 이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냐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 규모에서 최대 4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고, EU는 유럽연합은 투자의 20%에 이제 4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2%, 1%. 이거를
지원 방향으로 나눴어요. 응? 인프라 지원도 없다는 거 아니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5년 걸렸대. 5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장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벌써 이 정부가 뭐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만 잔뜩 물려놓고 말이야. 거기다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 이 사람들 말이야. 심지어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는 송전탑 건설 비용 수백억 원을 직접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는 더 안 해보니까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우려로 1조 7천억 원가량의 열병합 발전소를 2개를 직접 회사 돈으로 짓는다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 대만은 말이죠. 반도체 산업 도우려고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벼농사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용서를 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뭘 가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냐고. 이제 6G 시대인데 6G는 5G보다 전송 속도가 50배가 빠르다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빨간 이념을 가지고 헛지랄들 하니까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탈미 친중하니까 미국에서 안 도와주고 동맹국들의 반도체 종맹에서 제외되면은 뭘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대기업들 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세제 혜택 주고 기업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래도 대한민국 안 망합니까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는 기업인들이 그냥 땀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부가 도와준 게 아니야. 다른 데는 정부들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오는데 앞으로 경쟁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왔다 치더라도. 야, 참 이런 거 보면서 한 군데도 좀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고 좀 주말에 편안하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장관 후보자들을 그래 국민들한테, 국민들을 대표하는 장관이라고 임명해달라고 대통령 인사권을 합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에? 참. 에이고, 백신 문제. 내가 또 참 제가 새벽에 또 오늘 신문 보면서 한 가지 또 한참 생각을 한 게, 오늘 중앙일보 여기 저 6면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화이자 CEO한테, 화이자 대표한테 백신 달라고 30번을 전화했대. 30번. 예? 그런 집요함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지금 국민들 백신 다 맞추고 지금 마스크 벗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에 숨은 얘기를 이제서 공개하고 있고,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백신 오기 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백신 확보하려고 30번씩 일개 회사 대표한테 일국 총리가 전화할 때 대한민국 뭐 했냐고. K방역 지금도 자랑합니까? 아까 여론조사 보니까 K방역 잘해가지고 잘한다고 정부 지지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정상이냐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참 큰일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 생산 지적재산권 해제해줘도 이거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니까. 남들은 마스크 벗고 선진국 국민들 세계 여행 다니고 경기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은 그럴 확률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억 5,581만 명, 사망자는 325만 명입니다. 예? 325만 명인데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통제하고 이런 거는 가장 하위 수단 아니야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결국은 이 K방역의 핵심은 백신을 확보해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이 70% 이상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OECD에서 거의 35, 6위권으로 떨어지고 있고, 참 지금 백신 물량이 없어가지고 찔끔찔끔하고 말이죠. 정부가 얘기하고 계약했다는 거 제때 안 들어오고, 이런데도 K방역이 저런다고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이에요 도대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여론을 만들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엄격한 개인의 책임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권리주장에 앞서서. 그리고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때 전체 공동체가 꽃을 피우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일체감도 생기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정권이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이런 정권 하에서 조작된 언론을 가지고 국민들이 오도된 정보로 오판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는 국민이 34%라면 이건 희망이 없는 나라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내년 대선 잘못 치르고 빨간 세력한테 정권 줬다면 대한민국은 소멸됩니다. 소멸. 이름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갖고 왔던 가치,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은 이상한 걸로 대체돼 가지고 아주 부끄럽고 상상하지 못할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틈틈이 대한민국 소멸론이라는 그런 시리즈를 한 28개 깔막달막하게 뭐 어렵게 저 학술서적으로 쓴 게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써가지고 그거를 내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소멸하는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진단하고 막아야지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마지막 구국의 작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사숙작전이 없었으면 지금 족화돼 가지고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총칼만 안 들었지 사상과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거를 부술 수 있는 총칼을 안 들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은 뭐예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서 내년 대선에서 선거를 통해서 찾아와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대장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 정도의 수준과 그런 투쟁력이 있으면 이게 되는데 다른 국민들은 관심이 적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손을 얹고 일개 국민으로서, 정치하는 놈들 맨날 욕 한들 뭐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이것저것도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니까. 아니면 꺼무잡잡한 나라에서, 불구스름한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도 많이 박탈당하고 자유도 제한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든지. 뭐 다들 물어보면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에서 안 살려면 저 북한 체제 빨리 저 적화해야 분쇄하게끔 저 붕괴시키고, 적화 통일은 아니더라도 흡수 통일이라도 해서 그 위협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절호의 국군 용성의 기회가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만 보세요. 지금 딱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그 국군 용성의 기회를 안고 이제 독립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내가 보기엔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지금 잘못 좌표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체제만 확실하게 복원해가지고 국권항에 가면은 지금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이런 한반도 대국군 용성의 기회가 오는데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 세력들 때문에. 철진한 이념 가지고 헛소리하는 민족인이 뭐니 하면서 말이죠. 폐쇄적인 잘못된 정치 세력들이 이 기회를 다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국회에도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왜? 그런 사람들 키우지 않았어요. 보수도 잘못이 크죠.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키우지 않았어요. 에? 그저 지새끼 편한 놈들, 또 뭐 부패한 정치인들이 장난하다 보니까, 보수가 썩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좌익들한테 정권 내주고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에 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능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 경영했던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뭐가 잘못인 걸 평가하고 잘못한 놈들은 반성을 하고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들 잘못을 가리려고 더 지랄들하고 더 소리하고 탄핵이 정당했다고 그러고 예? 정신 못 차리는 일부 인사들 뭐 김종인이나 황교안 같은 인사는 조선일보 같은 그런 사회비 보수 언론하고 놀아나면서 또 대한민국의 정통 자유파가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다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봉쇄하고 있어요.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가짜 보수 가짜 사회비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돌이켜보는데 작년 4.15 총선 때 우리 공화당이 아니면 우리보다 나은 세력들이 국회에 가서 지금 이렇게 된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이해는 될 텐데 어디 하나 김용호 공천위원장 비롯한 당시 공병호 씨가 뭐 공천위원장인가요? 자유한국당 그 야당 후보들 비례대표 공천하고 지역구 공천한 거 보니까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지. 그들이 보수 정치인들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까? 견제를 합니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처럼 양심이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수용은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고 극우다, 아스팔트 보수다 이러면서 또 역사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잖아요. 큰 숙제다. 내년 대선까지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답답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들한테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여튼 내일 서명대 잘 하시고 또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